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소제기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공소제기의 방식으로 넘어왔습니다. 공소제기의 방식은 공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는데요.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지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종이 문서가 아닌 CD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된 공소장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에 관한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5도 3682호 판결을 보시면요. 피고인이 1년간 영화 등 63만여 건의 동영상을 자신의 웹 하드 사이트 두 곳에 무단으로 올린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 일람표를 엑셀 파일로 작성한 후 종이 문서로 출력을 해서 제출하지 않고 위 엑셀 파일이 저장된 CD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하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CD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에 의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구하면서 변경하려는 공소 사실을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하여 그 문서가 저장된 저장 매체를 첨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겠지요. 법원으로서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을 가지고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는지를 살펴서 만일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곧바로 실체 판단으로 나아간 원심을 파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번 특정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야 하지만 어쨌거나 종이 문서가 아닌 CD로 작성된 그런 부분은 적법한 공소 제기를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대법원 2021년 12월 16일 선고된 2019도 17,150호 판결에서는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그중에 5번째 쟁점이었는데요.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한 경우에 공소 제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죠. 그리고 이때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254조 제1항의 요구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됩니다. 57조 1항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57조 제1항의 위반이 됩니다.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327조 제2호의 규정이 있죠.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공소제기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소장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사안에서 제1심은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지만 원심은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추후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고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1심 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이 이를 수긍하여 상고 기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공소제기에 관하여는 이와 같이 서면주의, 공소장이라고 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 즉 254조 3항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있거든요.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이는 공소장에 의하여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공소제기의
효과 중에서 법원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의미가 있고요. 불고불리의 원칙도 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되겠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면요. 2020도 16,259호 판결인데요. 간인이라는 것은 서류 작성자의 간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류가 연달아서 있을 경우에 그 앞장을 넘겨서 뒷장하고 사이에서 같이 도장을 이렇게 찍어서 두 장이 연속된다는 걸 보여주려는 것이죠. 그래서 간인은 서류 작성자의 간인으로서 한 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서류의 각 장 사이에 겹쳐서 날인하는 것이다. 이는 서류 작성 후 그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그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한 그 공소장을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이 위반돼서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 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간인이 없는 것은 그걸 가지고 공소 제기 절차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소장 일쪽 뒷면에 간인 일부가 되어 있으나 이쪽 앞면에는 나머지 간인이 되어 있지 않고 이쪽 뒷면부터 마지막 장까지 간인이 없는 공소장이 제출된 사안입니다. 이 원심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봐서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해서 공소 기각 판결 사유까지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공소장에 첨부할 서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수에 상한 부본을 첨부를 해야 되고요. 254조 2항입니다. 공소장에는 구속영장,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경우에는 체포영장 등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변호인 선임서 등을 첨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속영장은 구금장소에 의하여 피고인의 소환 등을 위해 필요하고 변호인 선임서는 공판기일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외에 법원에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형사소송법 규칙 118조 제2항의 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고 나중에 뒤에서 다시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공소장의 기재사항으로 넘어가서 먼저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공소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살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에 형사법 기록형 모의시험에 출제되었던 공소장을 띄워보았습니다. 공소장은 이렇게 생겼고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모델 예시로 해서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됐다고 가정을 하고 공소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공소제기 일자가 있고 이 공소제기 일자는 나중에 이 법원에서 접수하는 접수 일자와 보통은 같게 되는데 만약에 다른 경우라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 일자가 공소제기 일자가 정확한 일자가 되겠고요. 사건 번호, 수신자, 발신자 검사해서 엄정희라는 검사 이름이 여기에 김영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까 봤던 판례가 되겠고요. 제목은 공소장,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해서 첫 번째 피고인 관련 사항입니다. 피고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피고인 누구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고요. 피고인의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죄명, 적용법조 이런 것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속 여부를 기재를 하게 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피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공소사실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됩니다. 피고인 김갑동의 공소사실을 쭉 기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피고인 이을남의
공소사실을 기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소사실을 기재를 해서 법원에게는 심판의 대상을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방어권을 확정하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겠죠. 공동범행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범행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첨부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입견을 생기게 하는 첨부 서류를 추가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는 구속영장이 없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신고서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강의 안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봤던 공소장을 떠올리면서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는데 먼저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피고인의 성명이나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기재해야 한다. 아까 공소장에서 보신 바 있죠. 자, 먼저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등록 기준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그 법인의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정의 정도는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되고요. 피고인에 대한 특정이 되지 않은 경우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죄명은요. 범죄의 구성요건에 따른 유형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인데 적용법조의 기재와 함께 법원의 심판 대상을 한정을 해서 심판의 효율을 기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피고인에 관련된 사항을 적고 두 번째로 공소사실을 이제 적지 않았습니까? 공소사실이라는 것은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사실을 말하는데요. 검사에게는 소추의 대상이 되고 법원에게는 심판의 대상이 되며 피고인에게는 방어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추의 대상이자 심판의 대상이며 방어의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유의를 하셔야겠고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은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해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소사실을 특정함으로써 법원의 심판의 능률 및 신속을 꾀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소사실의 특정은 궁극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그만큼 공판 절차에서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요. 따라서 공소장의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부득이하게 개괄적으로 표시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 그러면 공소 내용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관련된 판례를 몇 개 보시면요. 먼저 2014도 1196호 판결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및 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되는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저작재산권은 저작재산권자가 같더라도 저작물별로 각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죄수가 그렇다는 거죠.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은 침해 대상인 저작물 및 침해 방법의 종류, 형태 등 침해 행위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되고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정도이면 된다라는 표현을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이라는 것은 공소 제기의 유효 요건이 됩니다. 따라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를 해야 됩니다. 한편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성명을 구하거나 입증을 촉구할 수가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죠. 규정을 두고 있지요. 규칙 141조 제1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판례는 검사에게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성명에 이르지 않은 채 곧바로 그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명을 한번 해야 된다는 거죠. 관련된 판례를 보시면요. 2020도 17,853호 판결인데요. 공소사실의 취지가 명료하면 법원이 이에 대하여 성명권을 행사할 필요는 없지만 공소사실의 기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앞서 봤던 형사소송규칙 141조에 의해서 검사에 대하여 성명권을 행사해서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볼 수가 있고요. 2016도 19,027호 판결에서는요.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앞서 본 사안이죠. 공소제기 효력 범위는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만 미치고 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조치를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살펴보면 형사소송법은 공소제기에 관하여 엄격한 방식에 의한 서면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내야 됩니다. 공소장에는 검사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고요. 이것도 앞서 본 바와 같죠. 이러한 규정은 형사소송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방식에 따르지 않은 공소제기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때에 해당해서 공소기각을 선고를 해야 되고요. 327조 제2호에 근거합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전자정보의 활용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소제기에 관하여 전자문서나 전자매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입법적 조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러므로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인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다음 종이문서로 출력하지 않은 채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게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한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법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저장매체나 전자문서를 형사소송법상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검사가 전자문서나 저장매체를 이용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만일 그 기재 내용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검사에게 특정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런데도 검사가 특정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적용법조가 있습니다. 적용법조는 공소사실의 법률적 평가를 의미하는데요. 그렇죠? 공소사실을 어떤 법조에 의해서 처벌해달라는 것입니다. 적용법조의 기재는 죄명과 함께 공소사실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적 역할을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역시 합니다. 따라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제기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봅니다. 적용법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다음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라는 것은 공소장의 여러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254조 제5항의 규정이 있고요. 공소사실과 적용법조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허용하는 이유는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공소제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비적 기재라는 것은 여러 개의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심판의 순서를 정해서 주된 사실, 예를 들면 살인의 심판을 구하고 만약에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B사실, 예를 들어서 상해치사에 대해서 심판해달라 이런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순위의 공소사실을 주의적 공소사실 또는 본의적 공소사실이라고 부르고요. 뒷순위의 공소사실을 예비적 공소사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비적 기재가 있고
택일적 기재라는 것은 그와 같은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여러 개의 대등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대해서 심판의 순서를 정하지 않고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도 좋다라는 취지로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를 가리켜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B는 신용불량자이니 금전거래를 조심하라고 했을 때 이게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신용훼손죄에 해당하는지 두 개의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동시에 기재해서 둘 중에 어떤 것이든 인정해달라. 이런 취지가 바로 택일적 기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공소사실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에 관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있어야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하지 않고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한정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예비적 택일적 기재가 인정된다라는 견해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한정설은 그와 같은 규제 한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겠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공소장 변경의 방법으로, 공소장 변경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텐데요. 공소사실을 예비적 택일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할 때에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됩니다. 그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비춰볼 때 공소제기 시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소제기 후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당초 공소제기 시에 예비적 택일적 기재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공소장 변경과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 일관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정설에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따라서 공소사실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하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입니다. 그렇지만 판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당초 공소제기 시에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할 때에는 요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그래서 1966년에 선고된 65도 114 전화합의 판결의 내용인데 아래에서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때 소수 의견은 동일성을 요한다고 했는데 다수 의견 대법관 8인이 요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살펴보면 형사소송법 254조 5항의 여러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개의 범죄사실 간에 범죄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그들 범죄사실 상호 간에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및 객체 등이 달라서 여러 개의 범죄사실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들 수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취지다라고 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은 형사소송법 254조 5항의 여러 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는 것은 검사가 특정한 범죄사실을 기재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과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일시장소, 방법, 객체 등의 사실면의 어느 점에 있어 상위한 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하거나 또는 법률적 구성에 있어 동일 사실을 이중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경우에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공소제기 시라고 해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소수 의견이 있었죠. 다수 의견은 그렇지 않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요하지 않는다. 공소제기 시에는 공소장 변경과 달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다수설의 견해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의 다수 의견은요. 그 점을 유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공소제기 시의 예비적 택일적 기재인지 공소제기 후에 공소장 변경을 통한 예비적 택일적 변경인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래된 판례이지만 법리로 굳어져 있습니다. 자, 법원은 어떤 심판을 어디에 대해서 심판을 하게 될까요? 예비적 택일적 기재의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 전부가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요.
예비적, 택일적 기재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소사실이 예비적이든 택일적이든 기재가 되어 있어서 현실적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제1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죄를 인정한 경우, 예를 들면 아까 본 것처럼 살인을 주의적 공소사실로 하고 상해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살인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 2심에서는 항소심에서는 주의적 공소사실로서 다시 살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제1심에서 예를 들면 신용훼손이냐 명예훼손이냐의 공소사실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유죄를 인정한 경우에 항소심에서는 이를 파기하고 다른 하나를 선택해서 유죄로 판결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용훼손과 아까 나온 명예훼손 중에서 1심에서 어떤 것을 유죄로 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 가서는 그걸 파기하고 명예훼손을 유죄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만 심판의 순서가 예비적 기재냐 택일적 기재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공소사실이 예비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주의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먼저 심판을 하고 주의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예비적 공소사실을 심판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에 반해서 택일적 기재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먼저 심판하더라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 판결 주문과 판결 이유가 있는데 나중에 판결에서 재판서의 방식을 보겠습니다만은 판결 주문은 하나의 유죄 및 무죄의 판결만 선고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그것이 예비적 기재이든 택일적 기재이든요. 판결 이유는 유죄 판결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예비적 기재의 경우 주의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 즉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면 판결 주문에서 살인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죠. 거꾸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즉 상해치사를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판결 주문에서 상해치사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주의적 공소사실인 살인죄에 대하여서는 주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판결 이유에서 왜 무죄가 되는지 판단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이유 부분에서 무죄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무상 이것을 이유무죄라고 부르게 됩니다. 택일적 기재의 경우에는 하나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면 명예훼손이든 신용훼손이든 다른 하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모두 무죄 판결의 경우라면 예비적, 택일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모두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주문에 피고인은 무죄라고 무죄 선고를 하면 되고 판결 이유에서는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살인이나 상해치사, 신용훼손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모두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항소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예비적 기재에서 주의적 공소사실이 무죄, 살인이 무죄가 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상해치사가 유죄로 판단돼서 판결 주문에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판결 이유에서 주의적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 판단한 경우, 이유무죄의 경우에 판결 주문과 판결 이유를 함께 고려해서 주의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여 객관적으로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즉 살인죄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인정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소이 있기 때문에 검사는 살인죄에 대해서 상해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상소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택일적 기재에서 법원이 어느 하나의 공소사실을 인정해서 유죄로 판단했다면 신용훼손이든 명예훼손이든 검사는 다른 공소사실이 유죄임을 주장하면서 상소할 수는 없게 되겠고요. 둘 중에 하나가 이미 인정이 됐기 때문에 없으나 법원이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라면 당연히 택일적으로 기재된 공소사실 중 적어도 어느 하나는 유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소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이 모두 무죄가 됐다 그러면 상소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 2004도 7232호 판결도요. 검사가 여러 개의 가분적인 증여 대상물에 대하여 증여자를 택일적으로 기재해서 증여세 포탈죄로 공소 제기를 한 경우인데요. 검사로서는 특정 증여 대상물에 대하여 택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 중 한쪽을 증여자로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
나머지 한쪽을 증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복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태일적 기재라서 특정 증여 대상물에 대하여 태일적으로 기재된 증여자는 어느 쪽도 증여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가 판단이 됐다 그러면 그 중에 증여자 중 적어도 어느 한쪽은 증여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불복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비적 기재와 태일적 기재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공소제기의 방식으로서 공소장 일본주의가 있습니다. 즉,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해서 법원에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할 것은 근거 규정이 형사성법이 아니라 형사성 규칙 118조 2항에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공판 절차의 개시 전에는 수사 기록이 법원에 제출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원의 피고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방지해서 공정한 재판 이념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공소장 일본주의의 이론적인 근거는요. 첫 번째로 당사자주의 소송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아무것도 없는 무해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할 것을 요하고 이를 위하여 공소장 일본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공판 중심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공소장 일본주의는 당사자의 변론을 직접 보고 이에 의하여 심증을 형성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공판 중심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전제로서 요청이 되고요. 세 번째,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에게 수사 기록으로부터 받는 선입견을 배제시켜서 공정한 재판의 보장을 위해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공소장 일본주의의 내용을 보시면 서류 등을 첨부하거나 내용 등을 인용하는 것이 금지가 됩니다. 공소장에는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선입견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되고요. 따라서 공소를 제기하면서 피해자 신문조서 등의 수사 기록을 공소장에 첨부하는 것은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전과나 악성, 나쁜 성격을 기재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전과에 대해서 보면 공소사실 첫머리에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상습범이나 상습 누범과 같이 전과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든가 전과를 수단으로 한 공갈과 같이 전과가 사실상 범죄 사실의 내용을 이루는 경우 등에는 허용이 됩니다. 누범 전과도 그렇죠. 누범 전과도 법률상 형의 가중 사유로서 범죄 사실에 준하여 공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종류의 전과, 이걸 이종 전과라고 하고요. 같은 종류의 전과는 동종 전과라고 합니다. 이종 전과는 물론 동종 전과라 하더라도 공소장에 전과를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해서 누범이나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 사실을 기재하는 것이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판결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이것을 또 근거로 해서 여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 하죠. 관련 판례로서 구공도 1813호 판결을 보시면요.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해받은 소년부 송치처분, 우리가 그 사건의 처리에서 소년부 송치처분 받죠. 소년부 송치처분을 받은 사실과 직업이 없다는 것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성법 254조 3항 제1호에서 명하는 역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전과를 기재한 것과 소년부 송치처분을 기재한 것을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과에 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악성격 또는 악경력, 나쁜 경력 같은 거요. 나쁜 성격이나 나쁜 경력 그 자체가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피고인이 나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법원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이죠. 범죄 구성 요건과 관계없는 평소의 악성을 기재함으로써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의 동기를 기재하는 건 어떨까요? 범죄의 동기는
내면의 심리 상태에 불과하므로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한 그 기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은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그 기재를 허용하는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7도 748호 판결인데요.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또는 공소범죄 사실과 직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 1번주 위반이 아니면 명백하고, 설사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살인이나 방화죄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에도 그 동기를 기재하는 것이 공소장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동기를 기재하는 것을 허용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어렵겠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간접적인 동기는 원칙적으로 기재가 되지 않는데, 살인이나 방화죄에서는 이렇게 판시한 바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의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게 2009도 7436호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이고요.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은 공소제기 방식에 관한 중대한 위반입니다. 따라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위반한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공판 중심주의에 관한 여러 규정 및 이에 근거한 직접적인 규정은 규칙 제118조가 될 수 있겠지요. 다만 판례는 피고인의 이의가 없는 상태에서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돼서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라고 해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소수 의견은 다른 의견을 표명했지만요. 그래서 2009도 7436호 전원합의체 판결을 관련 판례로 보시면요. 공소장 일본주의 위외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의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된다. 앞서 본 바가 있죠.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제기가 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어서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 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 경제 이념 등에 비추어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해서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소송 절차의 안정성과 소송 경제 이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15년에 선고된 2012도 2957호 판결을 보시면요.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 규칙 118조 2항에 있습니다.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 일본주의 내용에 포함된다. 공소장 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앞서 본 판례 내용이 다시 등장을 하고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효과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공소장 기재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 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 절차를 진행한 결과 앞서 본 판례가 그대로 등장하죠.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 이른 경우에는 소송 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 경제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해서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유효하게 이의가 제기되어 있는 이상, 그렇다면 공판 절차가 진행돼서 법관의 심증 형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의 하자가 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서 피의자가 유효하게 이의를 제기했느냐 안 했느냐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내용은 전원합의체 판결과 같지만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보셔야 되겠죠. 공소장 일본주의의 적용 범위는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않고 서면 심리에 의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 절차에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 공소제기와 동시에 수사 기록과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규칙 170조의 규정이 있습니다. 또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제기 시에 적용되는 원칙이기 때문에 상소심 절차에는 1심이 아닌 상소심 절차에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적용이 없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포함해서 공소제기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